이제 융심리학과 상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리치료의 그 원리를 살펴보죠. 우리는 이제 그 심층적인 심리치료는 언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상담과 심리치료를 이제 구별하죠. 그래서 상담은 말로, 대화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죠. 근데 심리치료도 물론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심리치료는 무의식의 내용을 본다는 거죠. 상담은 주로 의식의 내용, 표면으로 드러난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 중심으로 간다면 심리 분석과 심리치료는 무의식의 내용, 알려지지 않는 내용을 탐색함으로써 진정한 원인을 찾아내는, 진정한 원인은 숨겨져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죠.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 문제를 중심으로 한다면 심리 분석은 드러나지 않는 문제를 중심으로 진정한 원인을 찾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심리치료와 심리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로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인지행동주의 심리학이 바람직한 인식과 행동의 방향을 찾아가는 데 있죠. 그래서 이제 인지행동주의 심리학은 무엇이, 어떤 태도가 잘못됐느냐, 어떤 사고방식이 잘못됐느냐, 다시 말하면 잘못된 인지, 또 잘못된 해석, 잘못된 생활 패턴, 잘못된 행동 패턴, 언어 패턴, 잘못된 대인관계 패턴을 바르게 교정하고 바르게 인도해주는 방향으로 상담을 하는 것이 인지행동주의 상담이나 심리치료입니다. 그런데 이 분석심리학은 정신분석학처럼 무의식의 근거를 둔 이제 상담 방법론이죠. 심리치료 방법론이죠. 그래서 어떤 이제 분석심리학은 개인적인 자기의 그 히스토리가 있죠. 개인사. 어떤 개인의 그 역사를 쭉 탐색할 뿐만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자기가 경험하고 기억하는 내용을 탐색할 뿐만이 아니라 기억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무의식의 내용을 탐색합니다. 이 무의식의 내용을 탐색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왜? 본인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 같은 정신분석을 창시한 프로이드는 그 실수 행위를 통해서 무의식을 발견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제 이 차를 마시다가 찻잔을 없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죠. 근데 이제 누구나 이런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가끔 이 찻잔을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왜 저런 그 행동이 반복이 되는가? 또 어떤 사람은 다리가 아프지도 않는데 가끔 넘어져요. 길에 넘어서 다리를 잘 다쳐요. 누구나 길에 넘어서 다리를 다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 일어날 일이 어떤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일어난다면 그것은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어떤 무의식의 세계는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우리가 모르는 세계를 그 방식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 특이한 방법에 눈여겨둠으로써 무의식을 또 꿈이나 환상, 또 우리의 감정, 언어 이런 이면에 뭐가 있는가, 또 우리의 대인관계 패턴 이면에 뭐가 있는가, 그 속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 다각도로 분석을 함으로써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내면의 세계를 보려고 하는 게 무의식의 심리학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융 상담은, 융 방식의 그 상담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심리학적인 상담 방법론은 내담자가 알고 있는 내용,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아직 발견되지 않는 심리적 내용까지도 분석함으로써 정신적인 고통의 근원과 배경, 그리고 이제 신경증이라든가 정신증의 그 의미와 이제 그 발생 배경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분석이나 분석심리학을 심층심리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심층심리학, depth psychology, 심층적인 무의식을 본다 그래서 심층심리학을 그러는데, 심층심리학의 치료 원리는 이래라 저래라, 내담자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좋은 방법론을 찾아가는 구체적인 행동 지시를 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이 무의식의 억압적인 내용, 또 컴플렉스들,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또 그것을 알아차려 감으로써, 의식화함으로써 이제 내담자 스스로가 자기 일을 찾아가도록 돕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보통 상담에서는 어떤 이제
제3자적인 입장에서 좋은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제 분석심리학적인 상담 방법은 내담자가 몰랐던 자기 자신을 깨달아감으로써 스스로 알아가고 스스로 자기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상담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리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의학적 치료와는 달리 어떤 치료자와 내담자의 상호 교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그 일반 의학은 의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근데 이 상담이나 심리 치료라고 하는 것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교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전의 상담 방법은 상담자는 가만히 있고 내담자의 말을 객관적으로 듣고 분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정신분석이라든가 이 분석심리학적인 심층심리학적인 상담 방법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 의해서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교감에 의해서. 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자, 왜 이 교감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전이와 역전이가 이제 그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흐르는 감정들이거든요. 상담자와 내담자는 만나서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동시에 내담자는 상담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취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간접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쓰는 언어는 다른데 또 일반 다른 사람과 상대를 할 때 쓸 수 있는 언어가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이런 관계를 추론해 보는 거죠. 또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느끼는 감정은 다른 어떤 대상한테 느끼는 감정과 비슷한가 하는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은 내담자와 상담자는 하나의 중간 영역이 되는 겁니다. 즉 사회로 나가기 전, 즉 다른 사람을 상대하기 전 중간 단계인 거죠. 어쩌면은 미리 예비 어떤 그 심사를 한다고나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담 과정에서 걸러지고 밝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내담자가 겪는 객관적인 사건, 삶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교감의 양태를 보고서 내담자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차원에서 내담자와 상담자의 상호 교감에 의해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상담 초기일수록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는 무의식적인 환상에 의해서 지배당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의식적인 환상에 의해서 내담자나 상담자 모두가 지배당할 수 있다는 건데 내담자는 내담자대로 좋은 이미지를 상담자한테 기대하는 거죠. 이 상담사는 나한테 잘해줄 거야. 이 상담사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라는 굉장히 과대한 기대를 하게 되고 또 상담자는 상담자대로 이 내담자가 누굴까? 나를 애매기지는 않으려나? 어떤 사람인가? 나한테 너무 좋고, 나랑 코드가 참 맞고, 내 얘기를 참 잘 알아들은 상담사, 내담자이겠지?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의 그 환상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고 투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불필요한 기대나 책임감이 생기는데 이것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상담자가 내담자를 볼 때 너무 이제 그 특이한 감정을 느낀다. 그러면은 그 감정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불편한 감정을 갖게 되면 내가 왜 불편한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편안하고 중립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상담자도 그렇고 내담자도 그렇고 지나친 기대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내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이 내담자를 빨리 치료하고 좋은 길로 빨리빨리 인도해줘야지. 그래서 내 능력을 보여줘야지. 이런 과대한 어떤 기대를 하게 되면 그 상담은 실패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좀 편안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상담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편안하고 중립적인 마음으로 일단 남자랑 만나서 그 상담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는 느긋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담자는 자신의 전문성, 난 이 방면에서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 공부를 많이 했어 라고 이렇게 상담자는 자신의 전문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내담자와 아주 동등한 한 인간 대 인간, 인격 대 인격으로서의 그 상호 동등하게 만나는 상호 주관적인 그런 만남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서로가 협력해서 서로의 내면을 같이 살펴보는 이런 과정, 즉 내면 여행의 동반자라는 인식이 상담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담이라든가 심리치료를 완벽한 어떤 치료의 수단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와 한계 안에서 우리는 좋은 치료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 경청하는 것과 공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깊게 경청을 해야 되고 잘 그 상담자는 내담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일반 상담에서 경청하는 법, 또 우리가 내담자의 말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참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잘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리는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내담자가 말하는 용어가 어렵다든지 태도가 참 이렇게 편안한 태도가 아니다든지, 아니면 공격적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말이 모호하다든지, 앞뒤가 안 맞다든지, 뭔가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서 상담자는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 들리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은 주의 깊은 경청을 해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경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작용에도 주목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왜 상담자는 잘 들으려고 하는데 안 들리는가? 상담자의 문제인가? 내담자의 문제인가? 이것은 어떤 또 다른 심리작용에 의해서 그런 작용이 이루어지나? 어떤 무의식적인 욕동에 의해서 내가 못 듣는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 내담자가 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색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어색한 표현을 관찰해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내담자의 사고방식,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그 무의식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추론하고 분석하면서 경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는 그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내면에 간직하고, 또 내담자 역시 상담자의 공감과 수용을 마음속에 담아둡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상담자는 내담자가 되어서 어찌 보면 내담자 속에 있는 그 내적 이미지를 담는, 즉 내사하는, 내사라고 그래요. 내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내담자는 내담자대로 상담자의 마음을 또 내사하는, 담는 일종의 공감대가, 그럼으로써 서로 그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투사가 일어날 때 이제 이상한 감정들이 생기지만 내사할 때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의 정신세계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담자의 정신세계에 동참하는 것이 공감이죠. 그래서 내담자의 정신세계에 동참해서 함께 여행하는 것이 곧 공감입니다. 따라서 공감은 이해와 수용을 넘어선 일종의 일시적인 퇴행입니다. 자, 내가 나를 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에 충분히 돌입한다는 얘기는 내가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특별히 치료자가 환자의 상태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퇴행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어떤 질병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의미죠.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감이고, 이것이야말로 일시적인 퇴행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퇴행은 굉장히 이제 사고를 불러일으키거나 더 큰 질병을 일으키겠죠. 일시적으로 퇴행해서 내담자와 함께 다시 의식으로 돌아오는 것이 치료의 과정인 것입니다. 공감을 통해서 이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아주 깊은 신뢰와 애정을 갖게 되죠. 상담자가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나를 수용해 주는구나, 나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상담자를 신뢰하게 되고 상담자한테 애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적응력을 갖게 됩니다. 상담자한테 수용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외부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한테 수용받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전이와 역전입니다.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내적인 이미지가 상담자한테 투사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상담자를 보고 상담자한테 대하기를 마치 자기 엄마한테나 하는 것처럼 대한다든가, 혹은 자기 아빠한테 행동했던 것이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든가, 그럴 때는 그 내담자 안에 있는 아버지 이미지나 엄마 이미지가 상담자한테 투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를 상담자의 그 스스로의 독립된 존재로 생각하기보다는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사람 중에
어떤 그 사람의 이미지를 상담자한테 투사할 때 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제대로 서로 못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이가 일어났을 때, 아버지나 엄마하고의 있었던 과거의 상처라든가 아픔이라든가 어떤 사건들을 상담자하고 재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상담자는 처음에는 황당하겠죠. 왜 저 사람이 나를 엄마로 생각하나 아빠로 생각하나.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왜 나를 그렇게 보는가. 그러면서 그 과거의 어떤 사건이 재현될 때 그걸 보고서 그 사람의 아픔이라든가 질병의 원인을 추론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전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를 위해서 굉장히 아주 기본적인 그 치료 요건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투사하는 내용이죠. 그 상담자에게도 어떤 내담자가 들어오면 자기 딸처럼 느낀다든가, 또 어떤 내담자가 들어오면 마치 자기 아들한테 대하는 것처럼 대한다든가, 또 어떤 내담자가 들어오면 나이가 상당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대하듯이 한다든가, 그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납니다. 상담자도 모르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똑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10대나 20대 대하듯이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50대, 60대처럼 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왜 무의식적으로 나는 그렇게 대했고 치료자는 내담자를 어떤 이미지로 받는가? 그것은 사실은 상담자 내면에 있는 이미지가 내담자한테 전가된, 즉 투사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다른게 말하는 물론 학파도 있습니다. 내담자가 그런 이미지를 상담자한테 전가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를 전가했기 때문에, 나를 어린아이로 봐주세요 라를 전가했기 때문에 상담자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몰라. 이것은 좀 이제 또 다른 그 멜라니 클라인이 얘기하는 투사적 동물시와 관련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정신분석적 대상관계 이론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융이 말하는 어떤 이제 전이와 역전의 관계는, 이제 역전이는 이 치료자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이미지가 이제 내담자한테 전가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왜 이런 이미지가 전가되는가? 또 그럴 때 그 내담자의 태도는 어떤 그 반응이 일어나는가를 분석해보고 치료의 열쇠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이와 역전은 굉장히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여기 살펴보면은요, 내담자는 상담자로부터 좋은 치료 결과를 기대합니다. 좋은 치료 결과를 기대하겠죠. 어떤 내담자라도. 이로 인해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좋은 대상, 나 좋은 성과를 거둬야 되겠다. 과거에 경험했던 좋은 대상, 특히 치유력이 있는 대상,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이런 이미지를 상담자한테 투사하게 되는 거죠. 주로 부모님이나 교사나 종교 지도자나 구원자나 신앙의 대상을 이제 그 치료자한테 투사하는 경우가 참 많아서, 그럴 경우에는 치료자가 전능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하죠. 그리고 되면 이제 무조건 의존하기도 하고요. 이런 거 전이라고 하죠. 또 내담자와 마찬가지로 상담자 역시 자신의 내적인 대상을 내담자에게 투사시킵니다. 그래서 때로는 치료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역전이가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내담자가 이제 상담자한테 주로 부모상을 투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자기의 자녀상을 투사하는 경우가 참 많죠. 상담자는 그래서 내담자가 보내는 그 전이뿐만이 아니라 상담자 자신에게서 발생하는 역전이를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치료에 미친, 이런 전이와 역전이가 이제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느끼는 감정, 그리고 이제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느끼는 이런 감정들이 어떤 편견 내지는 어떤 오해 내지는 어떤 지나간 과거의 이미지에 과거의 상처의 재현인가를 분석해 봄으로써 이것이 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또 때로는 그 상담자가 느끼는 역전이를 통해서 내담자로부터 발생하는 전이의 내용이 밝혀지기도 한다는 거죠. 역전이를 이렇게 된 동기부여가 바로 전이에서 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이에 의해서 역전이가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이제 다섯 번째로 심리 유형과 저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이나 치료에 대한 저항은 일단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부정적인 전이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하러 왔고 심리치료를 받으러 왔으면서도 그 치료를 거부하는 그런 형태가 가끔 종종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자를 만나봤는데 아버지 닮았다.
엄마 닮았다. 근데 그 아버지하고 엄마한테 심한 박해를 받은 사람은 그 상담자를 그 박해한 아버지 엄마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 상담을 거부하는 거죠. 어떤 점이 그렇게 이제 동일시를 일으켰는가 이런 것을 이제 분석해 보는 거죠. 그래서 왜 이 사람은 상담을 거부하는가? 왜 상담을 거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상담 시간을 잘 안 지킨다든가, 또 상담 시간을 자주 바꾸자고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상담 장소를 바꿔달라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거죠. 또 아니면은 뭐 이랬다 저랬다 한다든가, 아니면 상담료를 뭐 깎아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상담료를 뭐 안 주고 계속 지연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저항의 형태가 나타나는 수가 있죠. 바로 이제 이런 저항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잘 분석을 해봐야 돼요. 아, 왜 이런 그 저항이 일어나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분석하면 이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그 상담료를, 이제 예를 들어서 상담료가 5만 원이다. 그런데 이제, 4만 원을 이제 봉투에 넣어가지고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10,000원을 분명히 내담자는 5만 원 닫는 걸로 하는데, 상담자가 딱 확인해 볼 때는 4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럴 때 이제 일반 상담사들은, 10,000원이 부족하네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신분석적인, 이 심층적인 것은 바로 그런 실수가 나왔거나, 이렇게 있을 때. 근데 본인의 상황을 보면은 5만 원 다 낸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4만 원밖에 없으니까 다음에 10,000원 주겠습니다. 이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5만 원 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돈은 4만 원이에요. 그럴 때 이런 현상이 왜 생기나를 분석하는 게 이렇게 심층적인 분석이라는 거죠. 이것이 잘못됐다. 바로 수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유를 따져보는 거죠. 이 사람이 5만 원을 상담료를 내야 되는데 4만 원밖에 이렇게 안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그 상담을 거부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상담자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고, 상담료가 비싸니까 거기에 대한 의식적으로 거부 못하니까 무의식적으로 거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내는 것이 무의식적인 심층적인 분석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무조건 잘됐다 잘못됐다 그 즉시 수정하거나 고치려고 들지 않고 그 이면을 분석해보고 해석해보는 작업, 굉장히 어렵고 힘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항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그 성향이 다를 때, 심리적인 기능이 서로 약간 다른 수가 있습니다. 사고방식에 또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첨예한 그 사고방식의 차이는 내담자의 저항과 상담자의 무력감을 자극해서 상담의 효과를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담자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열정적이길 바라서 상담자는 신앙적으로 약간 냉정하고 어떤 이성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신앙적인 대화를 할 때 상당한 부딪힘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기냐? 자기 자신의 방식을 고수할 때 생깁니다. 그런데 사실은 치료라고 하는 것은 변화거든요. 자기 방식을 고수할 때 심리적인 질병에 걸리게 되는데, 상담이나 심리 분석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변화를 거부하는 거죠. 내가 달라지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는 달라지고 싶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달라지는 것은 거부하는 거예요. 왜? 달라진다라고 하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항은 본질적으로 변화에 대한 거부로 나타나죠. 왜 이 사람은 변화하기를 거부하나? 빨리 서둘면 안 됩니다. 기다려주고 스스로 변화하도록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수용해줄 필요가 있죠. 또 어떨 때 이제 그 저항이 일어나냐?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그 심리 유형이 다를 때 이제 그 상담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상담자는 사고 기능이 발달했어요. 굉장히 지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판단적이고 막 분석적이고, 이제 이런 어떤 굉장히 어떤 그 똑똑하다, 아주 딱 부러진다고 할까요? 이렇게 정확하게 자르고 맺고 끊고 어떤 합리적이고 사고중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인데, 내담자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 올 수가 있어요. 아주 민감하고 감정이 풍부하고 뭐 이런 그런 그 감정형인 내담자가 오면은 자기 감정을 그 사고형 상담자는 잘 못 받아준다는 거죠. 그 감정형, 특히 그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민감하고 또 작은 일에도 보통 사람보다 훨씬 많은 걸 느끼죠. 근데
이제 사고정신적인 상담가는 굉장히 판단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풍부한 그 감정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가 불협화음이 생기고 내담자가 저항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단과 구조화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대부분 이제 내담자를 상담할 때, 이것은 무슨 병이다, 뭐가 문제가 있어, 이건 우울증이야, 이건 강박증이야, 이건 편집증이야, 이렇게 진단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정형화된, 책에 나온 정형화된 진단은 어떤 틀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이 아이는 ADHD야, 뭐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야,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 아이는 정말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진단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강박증 환자, 이렇게 딱 정해놔버리면 진짜 강박증 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아닐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은 편집증 환자야, 그러면은 정말 편집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편집증 환자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건 잘못 진단에서 오는 폐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형화된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이론적인 틀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론에서 다른 데서 볼 때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을 못 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내담자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간과해버리고 책에 나온 대로 판단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단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진단은 최소화돼야 된다. 치료가 목적이지 진단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상담에서. 상담은 치료가 목적이지 어떤 병명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어떤 병명을 찾아내는 것은 약을 처방할 때는 유용합니다. 그래서 병명을 찾아내고 진단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과 의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일반 상담소나 심리치료사에게는 진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약을 먹이지 않고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른 많은 요소들을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조화시키는 것도 이거 저거 하고 이거 다음에 이거 하고 저거 하면 저거 하고 전부 다 구조화시키는 것도 상담자 위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화 문제도 진단처럼 좀 느슨한 여유 있게 구조화시킬 필요가 있고 세밀한 부분은 그때그때 가면서 해결해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담의 흐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좋습니다. 단기 치료가 의무적으로 행해져야 될 상황이다. 집단 상담은 대체로 구조화된 치료 계획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1대1의 개인 상담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에서는 구조화된 상담이 오히려 치료에 방해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겨주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인위적인 구조화보다는 오히려 내담자를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조화시킨다는 얘기는 상담자 위주로 상담을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담자 위주의 상담은 느슨한 구조화를 갖는 거죠. 그래서 치료자의 일관성 있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선 내담자에 대한 신뢰는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와 생명에 대한 존엄성에서 출발합니다. 내담자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아프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이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나라도 저런 상황에서는 저럴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어떤 고통을 공유하는 어떤 실존적인 인간의 현장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7번째로 이제 신경증과 정신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융은 아동과 성인을 포함해서 심리적인 질병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신경증, 하나는 정신증으로 모든 질병은 신경증과 정신증으로, 이제 마음의 질병이죠. 신경증과 정신증으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 신경증은 뭐냐? 대체로 정신의 해리와 갈등으로 야기되고 어떤 컴플렉스로 인해 가지고 퇴행과 정신착란 증세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신경증은 되게 자기가 아프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 정신증 환자는 자기가 아프다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전혀 모릅니다. 근데 신경증 환자들은, 우울증 같은 신경증 환자들은 내가 우울하다, 내가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대개 신경증은 자기가 기억하는 경험, 아픈 경험에 의해서 발생하고, 정신증은 아주 원초적인 상처라든가 무의식적인 충동, 환상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두 영역은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경증은 다른 모든 질병처럼 내외적인 환경과 도전에 적응하지 못한 데서 기인합니다. 현실적인 삶 속에서 적응을 못했을 때 신경증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자기도 모르게 과거의 그 어린 시절로 이제 회귀하게 되고 어린 시절로 퇴행하면서 그 어린 시절의 아픔이 생각나면서 계속 고통이 이제 가중되는 거죠. 그래서 신경증은 사실은 과거의 아픔 때문에 오는 것 같지만 현재 적응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상황이 안 좋을 때 과거의 아픔이 부과돼서 현재의 고통이 크게 증가한다는 거죠. 반면에 정신증, 신경증을 뉴로시스라고 한다면 정신증은 사이코시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신증은 신경증에 비해서 인격의 극단적인 분열, 정신분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정신증이라고 합니다. 정신분열증, 스키즈프레니아, 정신분열증에서 분열된 인격은 어떻게 나타나면 굉장히 진부하게 나타나요. 진부하다는 얘기는 전근대적이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주 이상하고 기괴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괴하거나 이상하거나 또 아주 매우 과장된 형태의 말이나 상상이라든가 환상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무의식적인 현실과 매치가 안 되는 그런 그 형태가 이제 정신증입니다. 이제 그 융심리학적인 상담법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즉 무의식을 탐색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꿈 분석입니다. 꿈 분석. 그래서 이제 그 프로이트와 융은 꿈이야말로 무의식의 내용을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꿈을 분석하다 보면은 그 신경증의 원인이 밝혀지기도 하고요. 또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를 예측할 수도 있고요. 그런 예시적 기능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디 부위가 아프다, 또 내 마음의 상태와 신체의 상태의 그 관계를 알아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디가 치료되어야 하는지를 암시하기도 있습니다. 프로이드의 꿈 방식은 아픔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원인을 찾아가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프로이트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 충족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꿈에 나타난다고 봤어요. 그런데 융은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꿈은 내가 바라는 것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나한테 부족한 것이 보상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꿈 자체는 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온전한 상태로 이루기 위한 하나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꿈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의 내 정신의 가이드, 안내 역할을 해주는 게 꿈이라고 봤습니다. 보는 관점이 좀 다르죠. 그래서 융의 꿈 분석의 원리는 목적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융은 꿈의 보상 기능을 강조합니다. 꿈은 목적론적이고 보상적이라는 거죠. 의식에 대한 무의식의 보상 기능. 의식이 결핍이 생기면 무의식이 자동적으로 보상해 주는데 그 보상 기능을 담당하는 게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의 보상 기능이 꿈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꿈을 해석할 때 두 가지 방법론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강의 초반에서 그 에덴 동산, 에덴 설화를 가지고 주관적인 해석 방법, 객관적인 해석 방법을 내가 얘기한 적이 있죠. 꿈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적인 해석과 주관적인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해석 방법은 뭐냐면 꿈에 나타나는 이미지와 대상들을 각기 다른 존재로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꿈속에 어머니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 실제 엄마와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실제 엄마에 대한 경험, 그 꿈속에 나타나는 엄마는 실제 엄마로 간주하고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실제 엄마에 대한 감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제 엄마에 대한 감정이 꿈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꿈에 나타나면 실제 인물하고 대조를 해보겠는데 꿈에는 전혀 내가 알지 못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나타난다든가,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신화적인 동물이나 식물이 꿈에 나타난다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객관적인 해석이 불가능하실 거죠. 왜냐하면 현재 있는 대상이 아니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 꿈에 봉황새가 나타났다, 꿈에 용이 나타났다, 이런 것은 꿈에 인어가 나타났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꿈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그 객관적인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존재, 내 안에 있는 인격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에 나타나는 대상을 실질적인 대상으로 간주하고 따로따로 인격으로 간주하고 해석하는 게 객관적 해석이에요. 주관적인 해석은
모든 꿈속에 나타나는 이미지와 대상들이 한 사람 안에 있는 인격들의 서로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인격의 여러 모습이라는 거죠. 인격의 여러 모습이 이제 이렇게 다른 이미지로 나타났다고 보는 게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꿈을 해석할 때 일단은 객관적인 해석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그 관계를 다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어떤 이제 주관적인 해석 방법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그 아담과 이브 이야기에서 뱀의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브를 유혹하고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이브에게 충격을 줬던 뱀이 누굴까? 그것을 객관적인 차원에서 보면, 유혹하는 존재, 뭐 사탄, 뭐 아니면은 판단을 흐르게 한다든가, 아니면 전혀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한다든가, 동기부여하는 이런 어떤 객관적인 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뱀은 이브 안에 있는 그런 충동적인 요소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주관적인 방법으로 보느냐 아니면 객관적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해석할 문제고, 때로는 주관적인 방법과 객관적인 방법이 연합해서 올바른 해석을 유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객관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경험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주관적인 해석은 꿈의 이미지들을 원형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꿈의 이미지들을 원형적인 상으로 이해해서 보편적인 해석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꿈에 뱀이 나타났다면 이 뱀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 어떠냐 하고 살펴보는 것은 객관적인 해석이고, 뱀의 보편적인 내 안에 있는 뱀의 형상은 뭘 의미하는가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것은 바로 주관적 해석으로서 원형상들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꿈을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융심리학에 기초한 상담 원리를 설명하면 이제 세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단계는 표층의 단계고요. 2단계는 지층의 단계고, 3단계는 심층의 단계. 이 1단계, 2단계,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화산맥 이론을 통해서 이제 살펴본 거죠. 화산이 터져 나올 때는 어디를 터져 나오는가? 우리가 보면은 이제 A가 상담자고요. B가 내담자고, C가 내담자와 관계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상담의 1단계에서는 이제 A가 상담자고, B는 내담자고, 이제 내담자가 이제 여자라고 그럽시다. 그리고 C는 남편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다 따로따로 A, B, C의 관계를 따로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도형적인 관계에서는 A와 B와 C가 서로 독립적인 존재인 겁니다. 이 관계를 살펴보는 거죠. 의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식적인 상황, 이때 자아의 역할, 페르소나의 역할, 그리고 가족적인 개인적인 경험과 가족관계와 대인관계,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이제 상담의 1단계죠. 그래서 3단계, 2단계는 어떻습니까? 2단계는 각 A, B, C가 구별은 되지만 공통된 영역이 있죠. 자, A, B, C가 구별은 되지만 이 중간에 공통된 영역이 있습니다. 이 공통된 영역, 이것은 무의식에 잠식된다는 거죠. 이 무의식에 잠식된 것은 개인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이제 무의식에 잠식되는 이 영역을 보고, 이것은 사회문화적으로도 공통된 영역이 있고, 비교 종교학이라든가 또 꿈과 환상을 통해서 분석해 보는 것이 이제 개인 무의식의 단계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개인이 구별이 안 갑니다. 전혀 개인이 구별이 안 가고, 이제 이 A하고 B하고 C가 한꺼번에 있는 상태죠. 상담자와 내담자와 대상이 구별 없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 상담을 통해서 상담자 자신이 성장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인격이 하나로 돼서 이제 혼합된 상태에서 서로 역동적으로 이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집단 무의식이 작용하는 경우고, 이런 경우는 신화와 민담이나 동화, 상징론, 그리고 동시성의 원리들을 연구함으로써 상담을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융심리학에 기초한 상담 원리는 1단계는 표층의 단계는 의식의 단계고, 2단계 지층의 단계는 개인 무의식이고, 세 번째 심층의 단계는 집단 무의식의 단계를 이제 분석하는 것이 이제 상담의 원리다.